드디어 단어 중에 품사가 나왔습니다. 자, 품사예요. 이거는 좀 길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품사를 명사만 따로 하고 형용사만 따로 하고 동사만 따로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길더라도 천천히 가르치겠습니다. 자, 품사의 개념이에요. 품사인데 품자가 이게 어떤 자격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일품, 종일품이라고 하는 벼슬을 쓸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주행 가면 1등급 품, 1등급 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 기능, 위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어를 어떤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죠.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분류의 기준이 바로 뭐다? 공통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류의 기준은 뭐냐? 요거예요.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 형태, 즉 모습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디에서? 문장에서. 의미, 자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보면 딱 이렇게 나오죠. 결국 품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서 나눠져요. 근데 그 기능은 5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단어들이 지니는 어떤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다시 9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구품사라고 하죠. 형태, 기능, 의미. 이게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순서예요.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 즉 형태는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요.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 불변화.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변화. 됐습니까? 불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거, 가변화는 변화가 가능한 거. 다음에 뭐였죠? 기능. 5가지라고 그랬어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체언. 자,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용언.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관계언.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독립언. 기능에 따라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몇 개? 품사? 9개. 구품사로 나눠진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팔이, 구구단. 자, 몇 개예요? 9개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우. 이걸 다 한다고? 네, 다 합니다. 와우. 자, 일단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나눈다고? 형태, 기능, 의미. 뭐부터 나눈다고? 형태. 형태는 어떻게 나눈다고?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변화라고 그랬고요.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변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에 따라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기능에 따라서 다시 몇 개로 나눈다고? 5개로 나눈다고. 뚝뚝뚝.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처음엔 뭐였어요? 체언이었죠. 그 다음에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체언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명사, 대명사, 수사,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걸로 뭐가 있어? 관형사와 부사. 그 다음에 앞말에 붙어서 앞말의 어떤 문장적 관계, 앞말과 뒷말의 관계를 이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조사. 다른 성분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한 감탄사. 용언이라고 하는 건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뭐야? 가변.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 중에 용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동사와 형용사.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가변어에는 동사와 형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언, 즉 조사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임으로 이든지 말든지.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가변어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 명사, 대명사, 수사. 자, 품사의 의미 봅시다. 일단 불변화,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체언이야. 그러면서 뭐야? 명사야. 명사가 뭔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한다. 자, 그럼 명사는 어떻게 나누느냐? 다시 사용 범위와 자립 여부로 나눕니다. 사용 범위로 볼 때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다. 고유명사는 딱 하나야. 1대1이야. 순마, 나 하나잖아요. 그죠? 서울특별시 딱 하나잖아요. 그죠? 보통명사는 이름에 여러 대상이 있죠. 그죠? 책상, 의자, 핸드폰 이런 것들, 사람, 도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통명사예요. 자립명사, 자립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명사 중에 의존명사, 것, 수. 자, 반드시 뭐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명사예요. 하지만 형태소로 본다면 얘가 좀 달라요. 이건 형태소 파트. 형태소 파트 여기 보면요. 형태소 파트가 있거든요. 요 형태소 파트에서 잠깐 본다면 의존 명사도 결국 뭡니까? 명사예요. 의존 명사도 뭐라고? 명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한다?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형태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의존명사와 어미와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걸 확인해보자. 의존명사는요, 앞말과 띄어쓰고요. 어미는요, 앞말과 붙였습니다. 잠깐.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요, 앞말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앞말이에요. 앞말이 의존명사는 관형어예요. 관형어인데 이 앞말이 여기는 어간이에요.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일다에다가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죠. 오케이? 요거는요, 아니다에다가 니은대가 붙은 거예요. 자,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보세요. 그럼 아닌 대가 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아닌 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아닌 대가 되면요. 이게 의존명사라는 거냐? 그럼 다시 또 뭐야? 판단이라는 의존명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럼 대하고 판단이 구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자, 그 책을 다 읽는 대. 3일이 걸렸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에 니은데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요거는 수사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의존명사면 뒤에 명사 체언이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수사니까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예요. 만난 치도 버리다에다가 치 어간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걷다에 든 듣. 자, 말했 듣. 이건 당연히 붙여야죠. 말하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 어말어미 어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뒤에도 어미죠. 그죠? 관형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어미는요. 기본적으로 서술성을 가져요. 서술성을 갖는 건 서술의 역할을 한다.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는다. 그런데 3일이 걸렸다? 이거 아니죠? 담배를 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불변화, 체언, 대명사예요. 이번에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사람이죠.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한다며요.
그 중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걸 우리는 인칭대명사라고 한다.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나, 저, 우리, 저희, 너, 자네, 당신, 그대, 너희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복수형이겠네. 그죠? 요것들도 역시 복수형이 되겠네. 그죠? 3인칭 대명사.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쪽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요쪽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쪽을 볼까요? 근칭, 중칭, 원칭. 그 다음 이쪽은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이에요. 근칭. 자, 근칭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이분이 되겠네요. 중칭, 약간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심리적 거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긴 뭐한데, 그분이에요. 원칭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심리적 거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자, 미지칭이에요. 이게. 미지칭은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되겠고요. 부정칭은요, 아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내지는 아무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른가요? 재기칭은요,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즉, 제기대명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자기, 당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저와 저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버시스가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요거. 당신. 여기 노란색으로 따로 체크해놨잖아요. 그죠? 2인칭일 때의 당신. 즉, 무슨 소리냐면, 청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은 그냥 평칭이에요.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3인칭. 제기칭의 당신은요, 요거는요, 극존칭이에요. 상대를, 그 사람을 매우 높이는 거예요. 제3자인 그 사람, 가리키는 대상을 아주 높일 때 우리는 당신이라고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확인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명칭의 개념이 어려워요. 미지하고 부정이에요. 미지하고 부정. 지자가 알다란 뜻이에요. 정자가 정하다란 뜻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미지는 부정부터 할까요? 부정은 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지는 정하기는 정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미지는 정하기는 정했어요. 정하기는 정했는데 잘 모를 때, 그때 미지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야, 여기서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야, 요 학생들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구야? 이럴 때, 이때는 미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정은 뭐야? 부정은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우리는 부정이라고 한다. 아무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귀는 한 문장 안에서 명사나 3인칭 대명사를 뭐 할 때? 다시 가리킬 때 쓰는 것이다. 당신이 제기칭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극존칭으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누구는 누구? 무조건 미지칭?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까 아무하고 누구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 무조건 미지칭?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란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죠? 당신이란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미지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며 살아간다 할 때 누구는 어떤 사람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그죠? 불특정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가 무조건 미지칭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게 인칭대명사였다면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그 지시대명사를 다시 쪼개면 사물이나 장소잖아. 사물을 나타내는 건 사물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건 장소대명사가 아니라 처소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요걸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간 다음에 띵띵띵띵띵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근칭, 중칭, 원칭, 그 다음에 미지칭으로 갑니다. 여기는 부정칭은 없네요. 근칭부터 본다면, 자, 이거예요. 자, 사물을 나타낼 때와 장소를 나타낼 때 다르겠죠. 그죠? 사물을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빠져요.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오케이?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이거는 사물이에요. 반면에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미지칭은 그냥 어디 하나를 묶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라인은 사물,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은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변어이면서 체언, 그러면서 수사. 수사는요,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량을 나타내는 걸 양수사, 하나, 둘. 순서, 서를 나타내는 건 서수사, 첫째, 둘째, 제1, 제2. 이럴 때 우리는 서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봅시다. 수사와 수관형사예요. 이건 쉬워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조금만 생각하면 돼. 수사는요, 체언이에요. 체언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어요. 반면에 수관형사는 관형사예요. 관형사니까 이건 수식어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 조사를 뒤에 붙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딸이 하나이다야. 하나이다. 수량을 나타내면서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으니까 이건 수사예요. 하지만 수많은 딸이 한 명이다. 명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건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명사 앞에 띄었으면서 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조사를 붙일 수 없는 수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만 이걸 알면은요,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불변화 중에서 이제는 수식원 중에서 관형사, 조금 전에 했던 관형사가 되겠네요. 관형사는요, 체언 앞에서 체언을 뭐예요? 꾸며주는 단어라고 했어요. 꾸며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관형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죠. 성상이라는 말에 특징이 나와요. 성질과 상태예요. 그래서 대상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방금 얘기했죠, 그죠?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요. 자, 근데 이 수관형사는 양이나 순서인가요? 우리가 수사에도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듯이 수관형사도 다시 양수관형사와 서수관형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관형사는요, 불변화예요. 여기 써있죠? 불변화니까 활용, 변화가,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형태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관형사가 관형어죠.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체언이 관형어가 되는 경우, 이때는요, 조사가 생략된 케이스로 구애당합니다. 서울 야경. 관형격 조사, 의가 있죠? 뭡니까? 서울의 야경.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요. 예쁜. 서술격 조사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요. 학생인. 등이 있다. 그럼 몇 가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와 관형사형 어미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때 우리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어미죠, 어미. 어미니까는 어간 다음에 붙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해요. 관형사는요, 불변으로 뒤에 체언을 수식합니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를 만듭니다.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니까 결국 뭐예요? 용언에 해당하죠. 용언에 해당하니까 활용이 가능하고 서술성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돼. 다른 사람들은 왔니? 나와 동생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자, 이때 다른은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예요. 다른은요, 옷을 꾸며주는 관형어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오케이, 됐어요. 근데 다른을 말을 바꿔봐요. 바꿔져요?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죠? 바꿔지지 않고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이건 분명히 관형사예요. 반면에 다른은요. 나와 동생은 옷이 다르다죠. 됐냐 여기까지? 나와 동생은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자, 비교 대상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 다르다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서술성이라고 써요. 사람들이 다르다. 맞아요? 아니잖아. 이건 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딴 사람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음에는요. 불변화 수식어 중에 부사예요. 부사는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뭐냐? 주로예요. 주로. 주로니까 용언 말고 다른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흔치는 않지만 관형사를 꾸미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걸 나눈다면 용언, 부사, 관형사를 한 센텐스로 놓고요. 문장 전체를 한 센텐스로 놓을 수 있겠네요. 즉 무슨 소리냐? 어떤 특정 성분을 수식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자, 성분부사에는요. 성상부사가 있대요. 성상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성질과 상태예요. 빨리, 매우, 너무, 아주, 잘 등등등이에요. 또 하나 의성의태부사도 있어요. 땡땡, 찰싹찰싹, 퐁당퐁당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성상부사에 해당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의성어의태어. 이거를요 부사라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부사인 것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다음엔 성분부사 중엔 지시부사가 있어요. 지시부사는요 지시죠. 가리키는 부사예요. 이리 그리 저리 내일 오늘 지금 기타 등등등등등. 다음에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부정부사는요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정문의 부정표현 때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여기 보면요 부정표현에 대한 우리 카드를 내가 살짝 놓을게요. 그걸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못, 아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그랬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중에는 양태부사가 있습니다. 양태부사는요 어떤 말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로 과연,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엔 접속부사가 있어요. 접속부사는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더욱이 또는 또한 기타 등등등등등.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이거 나왔네요. 조사예요. 자, 이 조사는 관계어이에요. 자, 앞말에 오는 체언이 특별한 자격을 지니도록 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 또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경우이다 라고 했는데 문법에서 이 조사를 제대로 알면은 문법에
막말로 솔직히 말하면 한 70%는 해결했다. 알지 못해도 맞출 수는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조사는 자격을 지니도록 하거나 더해주는 단어 내지는 이어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와 보조사와 연결조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격조사예요. 자격입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같은 성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복격조사, 혹격조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닌데 이 에서가 부사격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가리킬 때는요, 주격조사가 된다는 거 하나 챙깁니다. 서술격 조사, 아까 가변화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 챙깁니다. 복격조사, 이건 여러분들이 알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온다는 거. 요거는요, 서술절로 아는 문장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사격 조사. 많아도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격조사 중에서 주격, 목적격, 관형격, 서술격, 복격, 혹격 아닌 거 다 부사격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진짜 숨이 차요. 숨이. 이따가 보시면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또 문제기는 하죠. 보조사는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더한다는 게 강조를 한다든가, 뜻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은는, 만도, 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은는은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보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주어를 은는이가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자꾸 은는을 주격조사로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은는이 주격조사면 다른 위치에 나오면 안 되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예요. 근데 나는 사과는 좋아한다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나는 사과를 좋아는 한다. 돼야 안 돼요. 되죠? 만약에 은는이 주격조사면 주어 자리에만 나와야 돼요. 근데 목적어 자리도 나오고요. 서술어 좋아는 한다. 서술어 자리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예요. 꼭 기억합니다. 느낌표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6개나 깔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접속조사는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예요. 간단하죠. 와나 과죠. 너랑 나랑 뭐뭐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조사, 연결조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만 알아도 문법의 70%는 해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얼음이 되다. 에이, 나 알아, 이거는. 이건 뭐야? 되다 앞이잖아. 그렇죠. 복격조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토끼는 앞발이 짧다. 에이, 요거 복격? 되다 아니다가 아닌데? 이거 주격조사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요것도 주어죠. 여기는요, 요것도 주어죠. 다만 이건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혼문장이라면 이거는 주어, 서술어인데 이 앞발이 짧다가 전체 토끼는이라는 주어의 서술어가 되는 서술절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조사만 알아도 문장이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다. 이거 복격조사라니까요. 그럼 물이 얼음으로 되다. 이것도 복격인가? 아니에요. 복격조사는요, 이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부사격조사예요. 즉, 무슨 소리냐? 여기 얼음이는 보어지만 여기는 부사어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나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에서가 문제죠. 아까 얘기했어요. 에서 단체의 의미를 가질 때는 이건 뭐야? 주격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학교에서 할 때 이 학교가 단체예요?
아니죠. 이건 장소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꼭 챙겨놓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부사격 조사. 많아도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씨. 근데 많아도 너무 많은데, 많기만 하면 괜찮은데, 같은 단어, 모양이 같은데, 기능,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장소, 에서예요. 나는 시골에 집을 짓고 있다. 에서, 수많은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이 에서와 이 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도서관에서 집으로 갔다. 그럼 이건 출발이 되는 거야. 이 애와 이 애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건 시골이라는 장소인데, 수많은 주로 아침이라는 장소에서 강의를 녹화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아침에 하고 있어요. 녹화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차라리 장소와 시간은 구별점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도서관에서 집으로 갔다 할 때 이 도서관은 장소라고 우겨도 돼요. 왜? 여기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다르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촉박할 때 이걸 건드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는.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어렵다. 시험이라는 특성상 어렵다는 거예요. 자, 로부터는요, 출발을 나타낸다. 요건 쉽게 알겠네요. 요것만 있으면 다행이겠죠. 자, 상대. 또 애가 나오네요. 화분 애. 사물일 때는 애, 사람일 때는 애게죠. 물을 주고 있다. 한테 줄 것이다. 깨. 드리자. 덜어. 천재라. 이거는 그냥 예로 든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고 하라고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상대를 가리킬 때. 지향과 방향. 아니 뭐야 이거는. 지향. 아깐 출발이었죠. 이번에는 지향이에요. 포장마차로. 순마에게로. 한테로. 집에. 이 진장이 애 또 나왔네. 애. 자, 여기도 애인데 또 나왔네. 와, 환장하네요. 그죠? 자, 어렵습니다. 잠깐, 여기서는 애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일 때는 애게인데, 여기도 순마 애게죠. 사람이니까요. 상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또 있어요? 이런 도구 자격 원인 비교예요. 안 할래 씨. 자, 도구는요. 도구와 자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그죠? 로서를 쓰면은 도구고요. 로서를 쓰면은 자격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와 서가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마는 MSG로서 맛을 냈다죠. 순마는 강사로서는 좋으나 아빠로서는 부족함.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도구와 자격, 그 다음 원인, 또 바람에 꽃이 진들 향기조차 지겠는가. 어우 멋있어요.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비교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완악화죠. 순마는 병원이와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순마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순마만큼 공부했으면 성공하고 남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순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한겨울 들판같이 황량한 도시거리 같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끝났겠죠. 다음으로 또 있어요. 자, 변성이라는 것은 성질,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성은 성질,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비가 우박으로 변했다 라고 할 때 의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당하겠네요. 인용은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라고나 고는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와, 외울래요? 못 외워요, 나는 못 외워. 안 외워. 자, 어떻게 하라고? 자, 맥락으로 봐요. 일단 맥락으로 나누고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이쪽 라인의 기준점을 잘 잡아주면은 이쪽은 얘는요, 맥락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엔 감탄사예요.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등등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감정감탄사라는 게 있다. 감정감탄사는 그렇죠. 그냥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예요. 자, 기쁨, 놀람, 좌절, 어우 놀라워라, 에그머니 이게 무엇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생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예요. 아서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천만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뭐가 되겠다? 의지감탄사가 되겠다. 다음엔 대답, 부름이나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름이나 대답 그것보다도요. 자, 입버릇, 더듬더듬.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이 습관에 따른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이런 입버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불변화였다면 이제부터는 가변화예요. 가변화는요, 용언이고 용언에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는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그죠?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됐어요? 주동사하고 능동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사동사와 피동사는 알죠? 자, 문법 요소에서 사동문과 피동문, 피동문과 사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건데, 이쪽에다가 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사동사, 상대방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사동 표현을 만드는 거죠. 피동사,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동사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합니다. 둘 다 접사를 붙이면 되죠. 이일이기 내지는 이일이기 우구추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면 돼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상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지시성을 드러내는 형용사가 있어요. 지시성을 드러내는 형용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시형용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뭐라고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 기준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청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동사인가 형용사인가를 구별을 합니다. 일단 현재 시제, 동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마가 집에 간다 되죠. 근데 순마는 성격이 착한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유형, 뭐뭐 자죠? 자, 동사에서는 가능합니다. 형용사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순마야 집에 가자 되죠. 순마야 얼굴이 예쁘자 돼요? 안 돼요. 예쁘구나. 영탄형은 되죠. 그죠? 명령형 볼까요? 명령형, 동사는 가능하나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순마야 집에 가라 되죠. 순마야 얼굴이 예뻐라. 예뻐라. 선생님 되잖아요. 얼굴이 예뻐라. 성형수술해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와 형용사 자체를 구분하는 것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더 어려운 거는 있다와 없다요. 있다와 없다가 동사냐 형용사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있다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음은 없다는요, 형용사만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없다는요, 형용사만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동사라고 보세요. 하지만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형용사라고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머물다는 건 내가 잠깐 머물렀다가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는 건요, 그 자체의 상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순마가 집에 있다. 이건 잠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예요. 하지만 순마는 돈이 있다. 이거는 있다 없다죠. 이거는 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없다, 또 하나, 없다는 형용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요, 없다는요, 분명히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이 돼요. 반면에 그렇지만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대2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 본다? 형용사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에요. 와우. 활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 활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규칙 활용은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요거죠? 변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그걸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긴 변해. 근데 너무 뻔해. 예를 들어 리을 탈락이나 의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합니다. 날다에 는이 붙었어 했더니 나는, 쓰다에 어가 붙었어 했더니 써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유지되지 않고 의문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무슨 소리냐, 이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좀 많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불규칙 활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간 불규칙이에요. 두 번째는 어미 불규칙이에요. 세 번째는 어간과 어미 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간불규칙입니다. 어간불규칙은 무엇이 어간에서 무엇이 사라지거나 바뀌느냐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무엇이 사라지거나 바뀌느냐예요. 어간에서. 그래서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여기서 쪼개면은요, 이쪽은 자음 파트라고 한다면 이쪽은 모음 파트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읍불규칙이에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겁니다. 돕다가 도바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중세국어를 알면 조금 더 편한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게 르불규칙이죠. 르불규칙은 르가 리을리을로 흐르다가 어가 붙어서 요게 사라지고 여기에 리을이 추가되죠. 그래서 리을이 돼가지고 르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불규칙, 우가 사라져요. 우가 사라지니까 마치 탈락으로 보기가 쉬운데 이건 탈락이 아니에요. 탈락은요, 리을 탈락과 의탈락 두 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미불규칙이에요. 어미불규칙은 여불규칙과 러불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어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어가 하여가 되고 이르어가 이르러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어는 발음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르어 발음이 이상하니까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르러라고 하는 건요, 도착하다의 의미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여불규칙과 러불규칙이 있다. 어미불규칙에는. 다음에 또 하나, 어간과 어미가 같이 바뀌는 불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뭡니까? 히읗불규칙이에요. 히읗불규칙은요, 앞에 히읗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미도 변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구 어만 있을 때 파라타에 아가 붙어가 파라,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파레가 된 거예요. 하야,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하예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가
통째로 바뀌는 불규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 파트 중에서도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